지금 이 순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당신은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아니면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당신의 하루였고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영장도 없습니다. 죄목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팔을 잡고 차에 태우고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것이 당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집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라집니다. 1980년 여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전국 곳곳에서, 새벽에, 한낮에, 저녁에, 시장에서, 골목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 집 안에서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정화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화의 이름이 바로 삼천교육대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80년 8월부터 1981년 초까지 총 6755명이 삼천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과 생존자들은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끌려간 사람들,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 정부는 이것을 사회학 일소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받았던 사람들.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그냥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닫고 살아온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40여 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 8월, 서울 마포구에 살던 22살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특별한 전과도 없었고 정치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저녁, 동네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군인들에게 불량배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1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 3개는 뽑혀 있었고 갈비뼈 2개가 부러진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 기준으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재판도 없이, 영장도 없이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1980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와 총성으로 얼룩진 그 뜨거운 여름으로.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신복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한 날입니다. 무려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많은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봄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거리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전두환의 군대는 총을 들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공식 사망자만 165명. 실제 희생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집권을 합리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고전적이면서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공포를 조성하고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자신을 그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영웅으로 포장하는 것. 그 외부의 적이 바로 사회학이었습니다. 1980년 8월 1일 전두환 정권은 사회학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깡패, 불량배, 폭력배, 상습 사기꾼 등 이른바 사회학을 일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면 반박하기 어려운 명분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깡패를 잡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사회학의 정의였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각 지역의 경찰과 군부대에는 할당량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몇 명을 잡아들여라. 숫자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신이 있으면 잡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잡았습니다.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면 잡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웃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 행실을 불량합니다. 그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체포된 6만여 명 중에는 실제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9%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학생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 없이 집에 있다가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 그것이 삼청교육대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교육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치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것을 올바른 국민으로 재교육하는 시설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54명.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인정한 숫자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퇴소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 기록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는 죽어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청교육대는 실제로 어떤 곳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3명의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그 내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쉐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반합니다. 국회 청문회 기록,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자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들을 교차 검증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수용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일반 경찰서나 군부대 임시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뉘었습니다. A급은 중범죄자로 분류된 사람들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급은 삼청교육대 사주과정, C급은 짧은 기간의 순화교육. 하지만 이 분류 기준 역시 자의적이었습니다.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등급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생존자 박모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길에서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친구랑 걸어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오더니 트럭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짝처럼 실려갔어요. 트럭은 전국 각지의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특정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25개 육군 부대에 설치되었습니다. 강원도 산속의 부대, 경상도의 부대, 전라도의 부대. 수용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도착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지갑, 시계, 반지, 가족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 심지어 신발까지 빼앗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머리는 삭발되었습니다.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숫자였습니다. 생활은 철저하게 군대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군대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일반 군인들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려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상은 새벽 4시였습니다. 기상신호와 동시에 모든 수용자들은 연병장으로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맞았습니다. 줄이 삐뚤어지면 맞았습니다. 구령에 맞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맞았습니다. 구타는 일상이었습니다. 교관들은 강목을 들고 다녔습니다. 군화로 걷어찼습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 이모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 이틀이 가장 힘들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완전 군장을 하고 산을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원래 몸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중간에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교관이 와서 강목으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 완전군장 구보, 포복, 장애물 통과, 유격훈련.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춰졌고 뒤처지면 구타가 기다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몸이 약할수록 더 많이 맞았고 더 많이 맞을수록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였습니다.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훈련 중 사망, 심장마비, 사고사.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과도한 구타로 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탈진으로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존자 최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옆에서 자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이 와서 그냥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봤다가는 맞으니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분위기.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국가에 의해,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재판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항소할 권리도 없이. 이것이 198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퇴소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천교육대의 피해는 그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보이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정순택이었습니다. 1980년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작은 골목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인근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6달째였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1980년 8월의 어느 저녁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정순택은 퇴근 후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골목 어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깐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용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인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3사람을 애워쌌습니다. 너희들 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순택은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신을 체포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짐짝처럼 트럭에 실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왜 그러냐고 항의했다가 군화에 발을 밟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10여 명이 더 있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5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4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공기처럼 짐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강원도 산속의 군부대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정순택은 직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쉽게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날 수용자들은 번호를 받았습니다. 정순택의 번호는 147번이었습니다.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은 항상 번호로 불렀습니다. 147번, 나와. 147번, 엎드려.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기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병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구타는 입소 2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줄을 서는 과정에서 한 수용자가 제대로 맞추지 못하자 교관이 강목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정순택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소리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살에 닿는 든탁한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명령. 소리내면 더 맞는다. 그 순간 정순택은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교육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공포를 통해 사람을 부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기상 신호와 동시에 30초 안에 완전히 군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에 집합해야 했습니다. 30초로 넘기면 집합 지연으로 전원이 체벌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 단결을 막는 전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구보였습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산을 뛰었습니다. 배낭의 무게는 20kg이 넘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교관이 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로는 강목으로, 때로는 발로. 오후에는 유격훈련이었습니다. 포복, 장애물 통과. 낮은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는 훈련에서 등이 찢기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의무실은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소독약 하나 제대로 없었다고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저녁은 그나마 훈련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정신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마을 정신, 반공교육, 국가에 대한 충성. 강사가 앞에 서서 읽으면 수용자들은 그것을 따라 외쳐야 했습니다. 졸면 맞았습니다. 반응이 작으면 맞았습니다. 정순택은 그곳에서 42일을 보냈습니다. 퇴소할 때 그의 몸무게는 1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왼쪽 귀는 고막이 손상되어 평생 청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갔던 7명 중 1명은 훈련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택은 지금도 묻습니다. 19살 청년이 무슨 지병이 있었겠냐고. 삼청교육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용자 중에 여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의 약 3%가 여성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약 2,000명. 그러나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침묵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침묵 속에 묻혀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손옥희입니다. 2019년 그녀는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살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980년 손옥희는 23살이었습니다. 서울 청량리 근처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그녀는 어느 날 단속반에 의해 풍기문란 여성으로 분류되어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생계를 꾸리기 위해 포장마차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밤늦게까지 바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은 불량하다는 기준에 들어맞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군부대였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은 남성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강도가 조금 낮았을 뿐 구타와 강압적인 훈련, 정신적 압박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옥희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이른바 정조교육이었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에게는 별도의 교육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용은 올바른 여성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순결해야 한다.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여성 교관이 앞에 서서 이것을 반복해서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시간이 끝나면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를 자술서로 써야 했습니다. 나는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옥희는 그 자술서를 수십 번 써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충분히 반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글씨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다시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쓰고 외쳐야 했어요. 그게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은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신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방식. 자신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방식.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귀임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삼청교육대는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손옥희는 45일 후 퇴소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고통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여자 삼청교육대 갔다 왔대.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또 다른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려고 해도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재혼을 생각해봤지만 상대방 가족이 알게 되면 파혼이 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낙인은 퇴소 이후에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손옥희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국가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설마라고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이제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이 일을 명령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삼청교육대의 최고 책임자는
당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었습니다. 사회학 1소 특별조치는 그의 직접 지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각종 재판과 역사 기록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내린 사람만이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 명령을 실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한 가해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가해자였다가 뒤늦게 양심을 되찾은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창수. 당시 삼천교육대 소속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한 시민단체의 증언 수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박창수는 1980년 당시 26살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임무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 정화교육 지원이라는 명목이었고 군인인 그로서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미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은 일종의 교도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는 곳.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상급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을 강하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한계가 없었습니다. 박창수는 처음에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구타를 했습니다. 가혹한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겨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용자 중 한 명이 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박창수가 달려가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의무대로 후송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급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저런 놈들이야. 박창수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수용자는 결국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쌓이는 저체온증과 심부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훈련 중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기재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박창수는 그 이후 2달 뒤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자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언을 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이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꿈에서도 그 22살 청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번호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 박창수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삼천교육대의 가혹행위는 몇몇 비정상적인 군인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체계 안에서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구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혹하게 굴수록 좋은 교관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제도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두환은 1995년 내란 및 반란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삼천교육대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는 2021년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6만여 명의 삶을 짓밟아 놓고 단 한 번도.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해자는 편안히 노년을 보냈습니다. 국가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승택은, 손옥희는,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기록되고 제대로 기억되기를. 다음 장에서는 삼천교육대가 공식적으로 폐쇄된 이후
피해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왔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법정투쟁,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 1988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몇 달 전. 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던 그 시절.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천교육대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재원이었습니다. 당시 31살, 1980년 삼천교육대에 수용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퇴소 이후 8년 동안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시 잡혀갈까봐. 그 공포는 수용 시절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이 조금씩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재원의 증언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구타와 가혹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피해자의 특징까지 언급하며 조직적인 사망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11월, 제가 수용되어 있던 부대에서 사흘 사이에 2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훈련 중 쓰러진 후 방치되어 사망했고, 또 한 명은 구타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군 당국은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사망 통보가 갔는데 사인은 모두 자연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 이후 또 다른 생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삼천교육대 사망자는 5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달랐습니다. 수용 중 사망 54명 외에도 퇴소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397명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합산하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개한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수용자의 사망을 상부에 보고할 때 사망 원인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심장마비, 지병, 사고,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재원은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사람은 지병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목에 맞고 쓰러진 후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것이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 권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천교육대를 지휘했던 장교들 중 상당수는 1980년대와 90년대에도 현역이거나 이미 고위직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한 여자가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1980년 그녀의 남편 최병호는 삼천교육대에 수용된 지 3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살이었고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슬하에 돌이 막 지난 딸이 있었습니다. 최병호가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그는 서울 노량진에서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일 그는 고물상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구역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유? 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새긴 작은 문신 하나가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김순자는 남편의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훈련 중 심장마비라고만 했습니다. 사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유품을 돌려받는 절차도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최병호 씨 가족 되십니까? 훈련 중 사망하셨습니다. 시신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김순자는 혼자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시신을 본 순간 그녀는 심장마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몸에는 여러 군데 멍이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분이 함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항의할 방법도 항의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군사정권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혼자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그녀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순자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살이었습니다. 딸은 30이 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2022년에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병호의 사망이 과도한 구타와 부적절한 의료 조치에 의한 것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직접 구타를 가한 교관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지휘관들은 이미 대부분 사망했거나 고령으로 기소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국가가 진실을 인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자연스럽게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김순자는 위원회의 발표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지 않아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딸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랐으니까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월이 돌아옵니까? 그녀는 잠시 말에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길 잘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제 남편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야 하니까요. 그것만은 남겨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삼천교육대 피해보상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 범위가 너무 좁았고 보상 금액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사망자 가족에게 지급된 위자료는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한 가족의 반평생이 그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것을 모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이제부터 이야기할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각오하고 들어주십시오.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며칠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이 드디어 공식 문서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보고서에서 밝혀진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삼천교육대 수용자를 분류하던 심사 과정에서 경찰과 군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완전히 무고한 시민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부 문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목표 인원 미달로 인해 추가 대상자 확보 필요. 이것은 사람을 범죄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임의로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고르듯이. 이 사실이 왜 충격적인가 하면 당시 정권이 내세운 명분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가 문서가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을 일소하겠다는 명분. 처음부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 삼천교육대 수용자 중 일부는 퇴소 후 바로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봉사대라는 이름으로 탄광, 공사 현장, 농장 등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기간은 길게는 수년에 달했습니다. 임금은 없었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강제노동, 즉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역사 뒤에 이 어두운 페이지는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이것은 보고서에서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생존자 증언과 연구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삼천교육대를 기획하고 운영한 핵심 인물들 중 일부는 이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의 요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업 임원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사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미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생존자 정순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때린 교관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시스템 위에 세워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통치구조,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보는 시각, 법보다 권력이 우선하는 문화. 전두환은 그 구조를 물려받아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삼천교육대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문들을 찾아보면 이런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거리가 깨끗해졌다. 불량배 소탕으로 치안 개선.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깡패들이 사라지는 것을 반겼습니다. 설마 그 안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나쁜 사람들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 과정을 묻지 않고 결과만 바라봐도 되는가? 불편한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오재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름도 남기지 못한 그 사람들을. 역사가 그들을 잊으면 이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은 일이. 그 말은 1988년에 한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삼천교육대의 마지막 수용자가 풀려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목소리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음 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노인 3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택, 손옥희, 그리고 오재원. 삼천교육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오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옥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순택도.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같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옥을 통과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삼천교육대가 남긴 것입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아주 작은 위안. 자, 이제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숫자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용자는 6755명, 공식 사망자 54명, 퇴소 후 후유증 사망자 397명, 강제 노역에 투입된 인원은 수천 명, 현재까지 국가배상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9살의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 딸을 키우기 위해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젊은 여성, 고물상을 운영하던 33살의 아버지. 그들 모두가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1981년 1월에 공식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소 이후 취업이 안 됐습니다. 결혼이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술에 의존하다가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2세, 3세에게까지 이어진 가정도 있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육체를 가뒀지만 그 그림자는 수십 년을 걸쳐 영혼을 가뒀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천교육대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국가폭력이었으며 수용자들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인권침해였다.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고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이 4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진실이 드디어 국가의 문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정순택은 진실화해위원회 결과를 들은 직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삼천교육대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정순택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는 딸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살 여름의 이야기를, 트럭에 실려 강원도 산속으로 끌려가던 그 밤의 이야기를. 딸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정순택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 네가 아버지를 다르게 볼까봐. 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이상하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부끄러웠어. 이것이 국가폭력이 하는 일입니다.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그 침묵 속에서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삼천교육대는 단지 육체를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목소리를, 존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정순택도, 손옥희도, 오재원도, 김순자도,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기가 이 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삼천교육대를 처음 들어본 분들에게,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그 시절을 살았지만 몰랐다는 분들에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